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집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 대통령실은 사정과 정보 업무에서 손을 떼고 안보와 민생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내가 좀 금감원 연수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 등과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 기능을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과거 민정수석실이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며 청산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안보와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윤 당선인 구상의 일단이라며 가장 역점을 둘 정치개혁 의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남대문 시장을 찾는 첫 현장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국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대사가 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중산층으로서 튼튼하게 이 국가 경제 사회를 받쳐줘야 이게 나라도 뚝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또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역균형특별위원장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추가로 임명하며 인수위 인선에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가능한 이번 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말부터 인수위가 본격 가동되면 하루 단위로 국정과제를 밀도 있게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 운영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으로는 겸손을 꼽으며 인수위는 점령군이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한눈 팔지 않겠다면서 우선 스스로도 부족하다고 했던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명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첫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선인들의 뜻을 저희도 잘 담아서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 권영세 위원장님 잘 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별도로 입장을 밝히겠다며 공개 발언을 아꼈습니다. 이후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안 위원장은 먼저 인수위 운영의 원칙으로 겸손과 소통,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해결할 5가지 시대 과제를 제시했는데 자신이 대선 출마할 때 이미 말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 기반 위에서 새 국정 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일단은 한눈 팔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인수위원장으로서 행정 능력을 검증받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지만 공동정부 구성이 윤 당선인과의 단일화 합의였던 만큼 새 정부 내각 인선이 이뤄질 즈음 안 위원장의 입각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기획조정분과위원 3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을 처음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거나 비판해온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인사들도 인수위 핵심 요직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거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정부의 첫 단추 어떻게 꿰어질지 이기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당시 윤석열 후보와 공약을 놓고 자주 충돌했습니다. 윤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선 매표 행위이자 포퓰리즘이다. 노동이사제 공약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지배를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업들이 민노총의 지배를 당해서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갈라서 표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반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제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와 자신의 종전 입장을 타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윤 후보 공약들을 검토하고 대안도 마련해서 최종 결정은 윤 당선인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당장 자신이 비판했던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찬성이다, 반대다,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후보께서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여기에 윤 당선인이 자신과 가까운 원희룡, 김한길, 김병준 등의 중량급 인사들을 인수위 핵심 요직에 포진시킨 것도 인수위 조직과 정책 과제를 장악해야 할 안 위원장에겐 부담입니다. 후보 단일화에 이은 인수위원장 수락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공동정부의 첫 단추가 될지,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질지 인수위 성패를 가늠할 척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모레쯤 진행될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협치를 거듭 당부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정신이라며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첫 과제가 갈등 수습이란 점을 강조하고 독주와 편가르기에 대한 우려를 새 정부와 국회 모두에게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추진 중인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협치와 소통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윤 당선인 측에서 결자 해지를 명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어느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그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공개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여전히 사면에 대한 반대 기류가 더 높은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지를 두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뼈를 깎는 쇄신을 다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당내에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립현충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방명록엔 반성과 쇄신이란 단어가 적혔고 이어진 첫 회의에서도 강력한 쇄신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파격 발탁된 N번방 추적단 출신의 박지원 공동위원장은 지금이 마지막 쇄신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에도 피해자에 대한 배려 없이 위치와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하며 지방선거부터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고 여성과 청년에 대한 공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과 청년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함께 깨닫고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대위는 대선 때 약속부터 지키겠다며 이번 주 안에 정치개혁 특위를 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교만함이 패배를 불렀습니다. 뼈와 살을 가르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가 비대위를 맡는 것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져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 비대위 체제는 진영 정치와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민주당 좀 더 당해야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일각에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역할론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이 전 지사는 오늘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또 부족했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또 사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이 전 지사에게 무리한 조기 등판을 요구하기보다는 이미 인선이 끝난 이상 윤 비대위원장이 경륜을 발휘해 당을 이끌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비대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당장 여야 간에 두 가지 쟁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폐지 입장을 재확인한 여성가족부와 특검에 동의한 대장동 문제인데요. 새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야가 충돌할지 아니면 극적인 협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장동 특검에 대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원칙적 동의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즉각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만을 겨냥한 야당의 특검 법안은 특검하지 말자는 거라며 의혹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제외 의혹부터 예외 없이 수사하는 민주당 특검 법안으로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특검 법안을 먼저 냈다며 윤 당선인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민주당 특검 법안은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번 선거 때 갑자기 느닷없이 내놨습니다. 꼼수로 쓰려고요. 진정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검 추천을 놓고도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위를 활용하는 상설특검을, 국민의힘은 별도 특검을 내세우며 야당의 특검 추천이 관례라고 맞서고 있어 3월 임시국회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도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는 갈라치기 정치의 산물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0.73% 초박빙 승리는 분명한 민심의 경고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들의 경고를 수용해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폐지하고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여가부 이름을 바꿔 확대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선 협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인수위도 폐지하겠다는 여가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기도 해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 때문에 납니다. 하지만 그 산불이 커지고 잦아지는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경북 울진을 포함한 이번 동해안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왜 대형 산불을 일으키는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서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진화대원이 발을 옮기고 쇠스랑으로 땅을 뒤집을 때마다 흙먼지가 뽀얗게 피어오릅니다. 땅에 물기가 없다 보니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무너져 내립니다. 울진 산불 현장입니다. 토양에 수분이 전혀 없고 메말라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도 바짝 말라서 불이 한 번 붙으면 나무가 다 타 없어질 때까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번 산불 지역에서부터 시작해 동해로 흘러들어가는 하천입니다. 물줄기는 거의 사라졌고 거대한 자갈과 모래밭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때쯤 막 녹아 나와야 되거든. 그래 되면 물이 줄줄 흘러가야 되는데요. 아예 바싹 말라붙으니까.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극심한 겨울 가뭄. 겨우내 눈이나 비 구경을 하기 힘들었던 이번 산불 발생 지역은 전체가 불쏘시개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땅매치가 축축하니까 많이 확대가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땅까지 바싹 말랐으니까 하얗이죠 완전히. 올해 갑자기 발생한 현상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기후변화의 일부분입니다. 강원 영동의 평균 기온은 1970년대에 비해 2010년대에는 1.0도 상승하였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4.5% 감소하였고요. 적설량 감소는 더 심각한데 경북 울진에는 1월 기준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내리 7년 동안 눈이 쌓인 적이 없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봄철에 강한 바람이 부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온과 습도, 강수량, 그리고 바람. 4가지 기상 요소가 모두 산불을 키우는 방향으로 바뀌어온 겁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전국의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은 모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폭보다 산불 위험지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지구기온 상승폭이 1.5도에서 2도로 0.5도 높아질 경우 산불 기후지수는 일부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온도가 0.5도 증가했지만 위험기상지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를 멈추게 하는 게 장기적인 해결책이지만 현재로선 산불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건조하고 바람이 있을 때 많은 인력을 더 집어넣어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현실이 된 기후재난, 대형 산불. 대비가 늦어질수록 산불은 잦아지고 피해도 더 커질 것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진화에 걸린 시간만 213시간, 2만 923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울 면적의 41%가 잿더미로 변한 건데요. 역대 최장기간, 최대 피해 규모로 기록될 이번 산불, 이재민 수도 33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화 대원들이 사투를 벌인 끝에 불은 겨우 꺼졌지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은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피해 복구나 보상은 언제쯤 이뤄질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피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5일 울진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급기야 12가구가 모여 살던 작은 상간마을을 덮쳤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집에서 70대 노부부는 부모님의 사진조차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 사진이 다 타고 없어요. 그래 됐어. 어이가 없어. 그거라도 들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만 너무 간절했어. 폐허로 변한 집에서 맨손으로 잿더미를 파헤쳐 부모님의 유물을 간신히 찾아냅니다. 앞으로도 이거를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또 썰다고요. 집도 집이지만 올해 농사도 걱정입니다. 이 농기계 창고인데 화마가 얼마나 거세게 휩쓸고 갔는지 올해 농사에 사용될 농기계가 거먹게 그을려지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난 1월 심어둔 고추 모종 6천 포기도 남김없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모든 종자 같은 게 이제 곧 이제 파종 시기가 됐는데 이 종자 같은 것도 거의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걱정입니다 지금.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은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노인네들 좀 따뜻하게 지내고 그래도 뭐 마음이라도 빨리 되찾으려면은 정부에서 좀 하지 마서도 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경북 울진에서만 42개 마을에서 181채의 주택이 불에 탔고 농사시설 약 280곳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강릉 동해 지역에서도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곳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들어서 옮기는 등 수습에 애를 쓰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서 속도가 더딘 상황인데요. 정부는 산불 피해 조사 기간을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에서 넘어온 산불이 10km나 날아가 불이 시작된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 쑥대밭이 된 해안가 마을 곳곳에는 화마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골조만 남긴 채 새까맣게 타버린 집과 위태롭게 흔들리는 철골 구조물. 벌써 닷새째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흔적은 선명합니다. 전소된 주택에는 새까맣게 탄 가구와 가전제품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동해시에서만 주택 등 건물 290여 채가 불에 탔습니다. 동해시는 50여 명의 복구 인력을 투입해 타버린 건물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서 직접 손으로 잔해를 분류하고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열흘 동안 계속된 울진과 삼척, 강릉과 동해 산불이 모두 꺼지면서 집을 잃은 430여 명 이재민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재민들의 주택에 이 어떤 그 복구 조건들이 산동네라든가 그리고 신축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 복구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강원도 동해시 심곡마을에 자리한 강릉 김씨 집성촌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 유산이 탄 물질적인 것보다 며칠 지나니까 더 가슴이 따갑더라고요. 그것까지 이제 다 저거 해서 작은 집들인데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당초 17일까지인 주민 피해 신고 기간을 20일까지로 사흘 더 연장했습니다. 또 이재민을 위한 컨테이너 주택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집이 불에 완전히 타버려도 정부의 지원비는 1,600만 원에 불과해 피해 주민들은 새로 집 지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달 전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져서 6명이 사망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오늘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하고 최고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사위가 밝힌 가장 결정적인 붕괴 원인은 설계 무단 변경입니다. 붕괴가 시작된 곳은 38층과 39층 사이. 배관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간, 피트층입니다. 바닥 시공법을 바꾸면서 원래 설계에 없던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피트층 바닥에 더해진 무게가 원래 설계보다 2.24배나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층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아래쪽 3개 층에 설치했던 임시기둥, 동바리는 작업을 편하게 하려고 제거했습니다. 무게는 무거워졌는데 지탱할 기둥까지 없앤 겁니다. 지지 기둥, 동바리가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충격 하중이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도 불량이었습니다. 조사위가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했더니 설계 기준의 85%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의 기준보다 더 많은 물을 섞는 바람에 강도가 줄어들고 철근과 붙는 힘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도 감리를 맡은 건축사무소 광장도 이런 부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시공관리, 감리 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부는 무너진 201동 외에 전체 단지에 대해 2달간 안전진단을 해 보강공사나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그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공사를 따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엄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오늘 11%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사는 국토부가 했지만 행정처분권은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권한이 나뉘어져 있으니 행정처분 절차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 현대산업개발은 2건의 아파트 공사를 또 따냈습니다. 4,100억 원짜리 안양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2,800억짜리 월계동 아파트 재건축 시공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건설회사들의 노비로 좌절이 됐었는데 보름 뒤에는 현대산업개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1.5% 지분을 갖고 있는 유럽 최대 연기금인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은 지속가능 경영과 안전 경영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사회에 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주주들이 ESG 이슈에 의견을 낼 권리는 거부했습니다. 이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한권을 보장을 한다면 주주가 회사의 가장 중요한 ESG 이슈에 대해서 회사의 대응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붕괴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은 아직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아서 피해 보상 협의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201동 건물이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구조가 마무리된 이후 붕괴 건물에 있던 잔해물 일부가 치워지긴 했지만 본격적인 철거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일부터 타워 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올 예정인데 필요한 장비가 모두 설치되는 데만 한 달이 걸립니다. 붕괴된 23층에서 38층까지 외벽과 기둥을 다 철거하는 작업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7월쯤에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22층 이하 부분과 붕괴가 되지 않은 다른 건물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올해 말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진단 결과에 관계없이 전체 동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실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재건축을 해라. 안 그러면 불안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집이니 못 들어가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먼저 수집을 해야 거기에 따른 이제 또 대책도 되고 또 대화도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주변 상인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붕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상가들은 통행 금지 조치로 석 달째 아예 문을 닫았고 문을 연 일부 상점들도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안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맨날 전화 와요. 그거 어떠냐고 상황이. 상황 좀 정리됐다고도 아이고 보면은 무서우니까 못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해요. 후속 조치나 보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는 일정조차 못 잡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시공사 현장 소장 등 현산 측 관계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일째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는데요. 서방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군이 합동 훈련을 해온 군사 기지까지 공격해서 확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접하고 있는 폴란드 국경 지역에 저희 서혜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서 기자, 러시아군이 폴란드 접경 지역까지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네, 저는 지금 코르초바 국경검문소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공격한 우크라이나 야보리우 지역과는 불과 2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폴란드 턱 밑까지 공격을 한 건데요. 게다가 폭격을 맞은 곳은 미군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켜온 군사기지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크루즈 미사일을 30발 이상 쐈습니다. Оце, блядь, щоб ви понімали, оце, блядь, воронка в'їбала. Уралом воно сховати, блядь. 러시아는 180명의 용병과 대규모 외국 무기를 제거했다고 주장했고요.
우크라이나는 35명이 숨지고 13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개입에 경고를 보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야보리우는 서방의 무기가 유입되는 폴란드 제슈프 공항과 우크라이나 르비우를 잇는 경로에 있는데요. 이 통로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은 계속 제거할 것이라고 밝혀 해외 의용군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 아닙니까? 이러다 러시아와 나토가 충돌하면서 미국이 전쟁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지금 국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국경 지역의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미군들의 경계 태세도 강화됐는데요. 미국은 폴란드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2개 포대를 배치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푸셰미실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레이더가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jakby usłychać. No tak jakby grzmiało. No każdy z nas się boi, bo mieszkamy tutaj blisko, no i nie wiemy, co nas czeka. Być może, że też może nas tutaj wpaść kiedyś ta bomba do nas tu.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인 만큼 폴란드 침공은 나토를 공격하는 게 됩니다. 이럴 경우 미국은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even as we seek to provide military assistance to the Ukrainian fighters. 확전의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경우 제3차 세계대전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공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폴란드 코르초바 검문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흑해 연안의 요충지인 헤르손을 장악했습니다. 또 동부 핵심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도 포위한 상태인데요. 이번엔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인구 100만 명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오데사까지 장악한다면 우크라이나의 해상 교통 무역로는 사실상 모두 막히는 셈인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오데사를 지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을 저희 박소희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폭탄이 떨어지자 자동차 수십 대의 유리창이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러시아군의 집중 폭격으로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오데사에 진격하기 위해 주변 도시들에 폭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침공이 임박한 오데사. 인적이 끊긴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만 눈에 띕니다. 유서 깊은 동상도 모래주머니로 감싸놨습니다. 10년차 군인인 올레크 산딜 씨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Біля одеських портів десь вдалечині крутяться. Люди стабільно напружено, чекаємо їх з будь-якої там години на годину або хвилини на 수시로 공습 경보가 울리는 탓에 인터뷰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Кілька днів взагалі могло бути таке, що кожну годину вона звучала. Часто бачать, що щось пролітає над Одесою. 러시아에 유리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Але в Одесі працює багато диверсійно-розвідувальних груп, тому вони становлять поки основну небезпеку для міста. Бо вони самі приховані, скритні. Вони роблять вигляд, що вони звичайні цивільні люди. От і все. 친러시아 괴뢰 정부를 세우려는 러시아의 거짓 선동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Їхня пропаганда так подає наше місто, воно і тому вони його хочуть зламати оборону, зайняти його і як підтвердити цим факт, що от Одеса нас зустріла, вона 그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러시아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군사 훈련을 받고 여성들은 옷가지를 찢어 위장막을 만듭니다. 시민군들의 참전도 이어지고 있다던데요. черги у військкомати були забиті, і зараз люди також чекають своєї черги, але поки всіх вистачає, всі максимально гуртуються, стараються якісь місцеві там тероборони робити або 올레크 산들 씨는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тому взагалі таких думок не було. Вони отримають, так сказати, по зубам від маленької України.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는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주말 사이 여러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쟁이 도시를 공동묘지로 만들기 전에 학살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헤르손. 주민들이 국기를 두르고 장갑차 옆을 행진합니다. 총격 소리에도 아랑곳 않습니다. 르비우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우크라이나인들의 염원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는 러시아 군인을 빗댄 인형. 푸틴 얼굴을 피 묻은 손으로 가리고 이름 철자 대신 배설물을 그려 넣었습니다. per cercare di far tornare indietro chi sta sbagliando in questo momento.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 전쟁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독일에서는 12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전쟁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범국이기에 독일 국민들의 반전 외침은 그만큼 더 크고 절실했습니다. gedacht am Anfang, ja, das ist jetzt vielleicht unsere Sonntagsbeschäftigung und dann ist es halt so. Und wenn wir ein Jahr lang jeden zweiten Sonntag auf die Straße gehen, dann ist das auch nicht zu viel. 자국의 만행에 분노한 러시아인들과 지원을 호소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함께 반전 평화의 깃발 아래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Sì, come oggi davvero una solidarietà molto forte qui con tutti.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대량 학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C'è solo da cessare l'inaccettabile aggressione armata prima che riduca le città a cimiteri. 당국의 무력 진압에도 러시아 내 반전 시위도 확산해 무려 36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고 참가자 668명이 또 체포됐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부터는 보건소에 가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돼 기존 확진자와 똑같이 관리됩니다. 확진자를 일찍 찾아내고 동선도 줄여서 추가 전파 가능성까지 낮춘다는 취지인데요. 정부는 열흘쯤 뒤인 오는 23일을 전후로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 긴 줄이 생겼습니다. 검사는 30분 이상 소요되고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면 이름 불러드릴게요. 쉴 새 없이 검사를 해도 대기 시간은 1시간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오전에만 100분 넘게 오셔가지고 오전에 마감을 했고요. 오후에 오시겠다고 하신 분들 벌써 한 40-50분이 넘어서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병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60세 이상은 PCR 검사 없이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추가 전파 가능성을 낮출 수 있게 한 겁니다. 또 오늘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는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16일에서 22일 사이 31만 명에서 37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정점에 도달한 뒤 23일을 전후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오늘 1,15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위중증 환자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정점에 도달해 하루 평균 최대 2,1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에 진입해 가는 시기이고 또 위중증 환자 증가는 정점 이후에 2-3주 정도 이후에 높아진 점을 감안해서 의료 대응 체계를 좀 더 견고하게 준비하는 것.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논의도 이번 주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걸 전제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이달 말부터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미 질환이 있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다면 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백신을 맞지 않은 11세 이하 어린이 확진자 비중은 전체의 15%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개소 지정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307만 명으로 오는 31일부터 화이자 소아용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합니다. 용량은 어른의 3분의 1,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맞게 되는데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이 3주에서 8주로 일괄 조정되면서 어린이 백신의 접종 간격도 8주로 정해졌습니다. 접종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코로나를 앓은 어린이라면 맞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고위험군 어린이들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됩니다. 적극적인 접종이 필요한 고위험군은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만성 신질환, 그리고 신경근육질환과 당뇨, 비만 등 기저질환과 면역 저하자가 해당이 됩니다. 앞서 소아 접종을 시행한 미국의 경우 이상 반응 신고율은 0.05%로 나타났는데 이 중 97%가 발열과 두통 같은 경미한 이상 반응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입원 효과는 74%로 백신의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아이들한테서의 감염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12세에서 17세 가운데 2차 접종을 마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오늘부터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 청소년은 2차 접종 2개월 뒤부터 3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근염도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 규모를 기록한 이번 동해안 산불에는 그만큼이나 많은 진화 인력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산림청 소속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있는데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최전선에서 화마와 싸우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산불의 경우에는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 없이 산속을 뛰어다녀야 했는데요. 정작 초과 근무 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헬멧에 전등에 의지한 채 진화대원들이 불붙은 수목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야, 펌프 좀 더 올려달라 그래. 급할 때는 발로 밟아 불을 끄기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산림청 소속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입니다. 지난 2016년 도입된 산불진화 전문 인력으로 능선을 타고 다니며 밤낮 없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가 투입돼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밥도 내려와서 먹는 게 아니라 현장에 바로 조달을 해주거든요. 전체 435명 중 약 3분의 2인 275명은 1년 단위 단기 계약직이고 160명은 공무직, 즉 무기계약직입니다. 매년 올라오는 산림청 모집 공고를 보면 매월 월정액으로 250만 원을 주는 대신 주말이나 야간에 일해도 초과 근무 수당은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대신 대체 휴무를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유독 산불이 잦은 경우는 대체 휴무란 사실상 그림의 떡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245건, 지난해의 2배에 달합니다. 초과 근무도 그만큼 쌓여간다는 얘기입니다. 산림청도 고민이 큽니다. 원칙대로 수당 대신 대체 휴무를 쓰도록 했다간 긴급 상황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요즘에는 연중화가 되고 여름에는 산사태라든가 그런 현장의 응급복구에도 굉장히 그 친구들이 잘합니다. 내조 가을 되기 전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전엔 산불감시원이란 임시조직 위주로 운영됐습니다. 산불 집중기간에만 모집을 해서 일당을 지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자주 대형으로 발생하면서 상시 조직까지 출범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점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현실과 달리 월 250만 원 임금은 2016년부터 동결 수준입니다. 최근 발생하는 산불의 위력과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들에게도 산불 현장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만을 갖고 일하라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드림타워에서 오늘 불이 났습니다. 38층 옥상에 있던 냉각탑 한 대를 태우고 20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호텔 투숙객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8층 건물 옥상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킬 듯 퍼지고 일대를 뒤덮습니다. 소방 차량들이 급히 연기 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넘어지는 거 아니야? 저거 너무 많이 나는데. 큰일이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 건물 옥상에 불이 났습니다. 호텔에 있던 건물까지 연기에 휩싸이자
투숙객과 직원들은 급하게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연기는 그냥 건물 위층에서 옥상쯤에서 나는 것 같았고요.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연기 냄새가.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0여 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드림타워 옥상에서 시작된 불은 냉각탑 일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2개 타워 중 북서쪽 타워 38층 옥상에 있는 냉각탑 4대 가운데 한 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실내가 아닌 건물 밖 옥상에서 발생해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사용하지 않던 빙축연료 냉각탑에서 불이 났고 실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별도의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도 사무직에 있다가 불났다고 해가지고 옥상에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다 이제 대피한다고 저도 그냥 내려와 있는 상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가지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80대 할머니가 거액의 현금을 찾으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인 걸 직감한 은행원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만기가 한참이나 남은 예금을 깨는 데다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건데요. 현금이 다 떨어져서 돈을 가져오는 중이라고 둘러대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부부가 은행에 들어온 뒤 번호표를 뽑고도 기다리지 않고 창구로 다가갑니다. 먼저 온 손님이 많자 선체로 기다리다 급히 창구로 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노부부이셨는데 현금 6천만 원을 세입자한테 줘야 돼서 현금으로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2년 만기 예금을 8달 만에 깨는 데다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찾아가면서도 경찰이 동행하는 경호 서비스도 극구 사양한 겁니다. 할머니는 화장실에 간다며 이곳까지 나왔지만 은행원은 CCTV를 보며 전화를 끊지 못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이제 계속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좀 확실하구나. 은행원은 몰래 112에 신고한 뒤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점에 가서 현금 구해오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도착하면서 은행원들의 노부부 구하기 작전도 일단락됐습니다. 일당은 아들을 붙잡고 있다며 할머니를 속이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증을 서서 안 갚으니까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 아들을 갖고 나오겠죠. 목소리가 또 우리 아들은 목소리 똑같아. 이 지점에선 재작년에도 80대 할머니가 만기가 코앞인 4천만 원 예금을 무조건 찾겠다는 걸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을 막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피해를 막은 창구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돈 가지고 와서 또 경찰분들이 날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꼼짝 못했죠. 참 그분들 고마웠어요.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불이 나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급한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제일 먼저 떠올리는 번호가 있죠. 바로 119인데요. 거리로, 집으로, 공장으로 끔찍한 사고의 현장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들, 바로 소방관들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 한 해 출동 건수만 400만 건이라고 합니다. 매일 생사를 오가는 현장에 투입되는 이들은 육체적인 위험은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충격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정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처참하게 찌그러진 흰색 승합차. 천장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운전석과 좌석들도 마구 구겨졌습니다. 타고 있던 승객 12명 중 7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10여 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송현대 구조대원. 이날 아침을 광경이 소방관으로 17년 동안 본 현장 중 가장 참혹했다고 기억합니다. 압사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눈 뜨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었고 팔이 이렇게 꺾여갖고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송 대원과 동료들은 도로 위에 마치 파편처럼 흩어진 시신들을 수습했습니다. 숨진 이들은 일감을 찾으러 새벽에 나갔다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다 가족일 텐데 좀 마음이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21년 차 구급대원 염기희 씨는 현장에서 2번이나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005년 한 포장마차에 출동해 손을 다친 취객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다른 취객이 염대원의 머리를 쇠의자로 내려친 겁니다. 이후 한동안 구급차를 타지 못했습니다. 뇌진탕이 생겨가지고 구급차를 타면 멀미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구급차뿐만 아니라 차들도 다 못 탔었어요. 3년 뒤 이번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던 100kg 남성 환자를 동료와 함께 옮기다가 쓰러졌습니다.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척추신경 다발이 끊어져 버렸고 8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로 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소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스스로 저를 자해하고 자살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송대원도 염대원도 그날 그곳의 공기가 머리 어딘가 새겨졌다. 자꾸 기어 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나가면은 그때 사고 났던 게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 소리와 그 질감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불현듯 그 감정이 확 떠올라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공기, 냄새, 그때 느꼈던 이런 바람의 느낌 이런 건 그대로 남아요. 지난 2016년 강에서 구조를 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강기봉 소방관. 그런데 3년 뒤 당시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선배 소방관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옷장에선 먼저 떠난 후배의 옷이 나왔습니다.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 나도 언제든 변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소방관들은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 저 얘기하고 했던 그 동료가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는 죽음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저 동료가 내가 될 수도 있다. 충격을 받은 뒤 계속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매년 2,000명 넘는 소방관들이 증상을 보입니다. 10년간 소방관 10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현장 순직자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소방청이 대책으로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한 1,600명 되는 직원인데 상담사 선생님 4분이 배정이 돼요. 한 분당 400명씩을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부족한 상담사도 1년마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에 제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담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상담사님한테 다시 상담을 또 받아야 돼요. 사명감을 중시하는 소방관 특유의 문화.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아프다는 말 자체를 망설이게 합니다. 니네는 소방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 이런 거 보면 괜찮아야 돼. 그런 거죠. 마음의 병이 커지는 거예요. 국립소방연구원은 화재 발생 원인이나 진압 방법에 대해선 활발하게 연구하지만 소방관들의 정신적 충격 같은 문제는 아무래도 뒷전이라고 합니다. 경찰들을 위한 병원은 9곳이나 있지만 첫 국립소방병원은 3년 뒤에야 문을 엽니다.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는 물론 소방관도 언제든 아플 수 있다는 공감대를 조직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넓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조직과 동료들이 이 외상이나 그 외상 이후에 겪은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그것들을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화재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보는 거예요. 무사히 잘 집에 돌아오기를. 아,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라는.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주 대선 개표 방송이 한창이던 새벽에 서울의 한 금거래소에서 금부치 4kg, 시가로 3억 원어치가 사라졌습니다. 범인은 20대 남성이었는데 백화점에서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나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선 개표 방송이 한창이던 지난 10일 새벽 1시 반쯤. 좁은 골목에서 한 남성이 가방을 열자 안에서 무언가 빛을 받아 반짝거립니다. 조금 전 서울 종로의 한 금거래소에서 들고 나온 금부치들입니다. 이 남성은 건물 10층 옥상을 통해 9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사장방 철제장 안에 있던 3억 2천만 원 상당의 금부치와 3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가져갔습니다. 훔친 금은 금괴를 만들려고 모아둔 금반지와 귀고리,
황금 열쇠를 포함해 모두 4kg이나 됩니다. 선거날이라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10여 명이 여기저기 뭐 이제 농선 쫓아다니면서 뭐 선거일이고 해가지고 휴일이었잖아요. 이틀 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 커다란 쇼핑백을 든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나자 경찰이 막아세웁니다. 남성은 훔친 금 일부를 팔아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지갑, 향수 등을 구입했습니다. 체포 당시 입고 있던 명품 옷, 타고 온 중고 외제차도 최근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박모 씨는 금괴를 만드는 과정을 다룬 방송 영상을 보고 범행을 계획했고 영화 도둑들을 보면서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틀 전엔 대낮에 직접 차를 몰고 와 사전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과 창문으로 들어갈 때 남긴 발자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박 씨는 수천만 원을 명품 쇼핑에 탕진하고 2,700만 원은 대출금을 갚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나머지 금품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인구 1,700만 명의 중국 제조업 중심 기지인 선전이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가 됐습니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봉쇄와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중국은 우한 사태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지하철역이 폐쇄됩니다. 버스와 택시도 멈춰섰습니다. 텅 빈 거리에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뿐. 대형 IT 기업이 몰려있는 인구 1,700만의 중국 4대 도시 선전이 봉쇄된 겁니다. 봉쇄 몇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발표된 탓에 마트는 생필품을 구하러 나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최근 사흘 중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우한 사태 이후 최대인 6,771명. 오미크론으로 홍콩은 물론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나오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900만의 장춘시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자 지난주부터 봉쇄에 돌입했고 인구 2,500만의 경제 수도 상하이도 도시간 이동을 막는 준봉쇄 수준의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도 비상입니다.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 왕징에서도 오늘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감염원 추적을 통한 봉쇄와 격리라는 중국식 방역 정책이 예전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감염원 파악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역의 거대 도시들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도시 봉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전이 있는 광둥성은 애플을 비롯한 세계 주요 IT 기업 제조 공장이 몰려 있어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을 넘어 세계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울산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K리그 개막 후 무패 행진으로 선두를 질주 중인 울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 태국 포트와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앞두고 선수단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데요. 내일 뛸 수 있는 선수가 최대 15명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포항과의 동해안 더비까지 있어서 울산으로선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초반 상승세의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확진자가 지금 몇 명 지금 나와 있고 또 선수단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을 잘 해서 내일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지난해 신인왕을 다퉜던 롯데 최준용 선수가 올 시즌 선발 투수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첫 점검 무대였던 오늘 3이닝 무안타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묵직한 직구를 앞세운 중간 개투로 신인 최다인 20홀드를 작성하며 기아 이일이와 신인왕을 다퉜던 롯데 최준용. 올해는 선발로의 보직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시범 경기는 그 첫 점검 무대였습니다. 슬라이더로 첫 삼진을 잡아내더니 주무기인 직구로 삼진 3개를 더 보탰습니다.
프로 데뷔 이후 처음이자 가장 긴 3이닝을 던지고도 삼진 4개에 무안타 무실점.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큰 부담은 없었고 40개 이상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힘이 들지 않아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박세웅의 등판이 밀리면서 두 번째 투수로 나섰을 뿐 원래 오늘 선발 투수는 최준용이었습니다. 롯데의 5선발로 테스트 중인데 오늘 직구 최고 구속 149km에 적극적인 승부로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우한 정통파 선발 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시켜주시는 보직에 대해서 저는 좀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저희 팀이 이제 가을 야구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큰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승훈 선수가 PBA 팀리그 시타자로 나섰습니다. 당구 팬이라는데 실력도 나쁘지 않은데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틀째 봄비가 전국을 적시고 있습니다. 내리는 양이 많진 않았지만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등 다소 요란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동쪽으로 거의 빠져나가고요. 밤 사이는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전형적인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서울은 1도, 파주 영하 2도 등으로 중부 내륙 산지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경남 거창은 22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14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집니다. 서울과 춘천 1도, 대구 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또 비가 오겠고요. 주말에는 공기가 다소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